여러분 교재는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695페이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TAT 2급 제34회 기출문제의 실무 문제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죠. 근로소득관리 2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NCS 평가에서 사원 등록 문제 출제합니다. 네, 사원 등록 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죠.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오늘 여러분들 이론 시험 보셨는데 이론보다 실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점짜리인데요. 자료는 1번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주었고요. 또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료 2번은 김진구의 사망신고서라는 서류를 하나 주었습니다. 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입사한 사무직 김경순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김경순의 근로소득 금액은 2,880만 원이다. 이걸 왜 알려줬을까요? 보니까 김경순 사무원은 보니까 이름이 여자잖아요. 우리가 여자 근로자의 경우에 부녀자 그 추가 공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자 추가 공제의 경우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이 2,880이니까 부녀자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1번의 자료 설명의 1번이 지금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부 김진구는 당해 연도에 사망을 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이 750만 원이나 있다라고 했는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요 7천만 원이 있든 700이 있든 간에 소득으로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김진구가 아버지인데 소득자의 아버님인데 올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70세 이상이면 또 70세 이상자 경로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용근로소득은 우리가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 최미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요양시설에 있다는 말은 지금 뭐 주소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현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러면 우리 장애인 해당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아들 서인수는 현대 대학에 재학 중이고 개인 사업자로서 연 100만 원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 100만 원의 사업소득 금액은요 1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만약에 서인수가 나이만 20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죠. 조금 이따 나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 서인준 현재 고등학생이며 소득은 없다. 네, 고등학생이니까 뭐 20세 이하가 분명할 것이고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거로서는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배우자가. 그래서 배우자는 아마 2020년도 이전에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하여튼 내용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평가 문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보면 사망신고서 부친 김진구 씨가 44년생입니다. 그래서 김진구 씨는 여기에 여기 있군요. 요거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김경숙이라는 사원이 김경순 1001번 사원을 선택하시고 밑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김경순 씨가 한부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부모에다가 1번 입력하시고 가야 되겠어요. 한부모 1번.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순 씨가 세대주이냐 하는 문제는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인 김경순 그리고 부모 자녀로 되어 있고요. 아까 여기에서 혹시 세대주라는 말은 없었나요? 세대주라고 자료 설명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김경순 씨가 세대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순 씨가 만약에 아버지가 집이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자, 세대주 김경순 씨 확실하고요. 다음에 이제 김진구 부친을 입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관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소득자의 직계존속 해주시고 60세 이상 성명은 김진구 주민번호 440405 1649478 그 다음에 직계 전속에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장애 코드 넣어야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장애 코드 최미숙 장애 코드 최미숙 씨의 전화번호는 470126 2111115 그 다음에 자녀 자녀 아까 서인수 대학생 나이를 한번 볼까요? 2000년생이잖아요. 그러면 딱 2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 4번 코드 선택해 주시고요. 20세 이하 이름은 서인수 00030 312 3115 그 다음에 또 직계 비속 20세 이하 서인준 011123 3070799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한부모에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경우에 장애 코드 3번 요거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입력하시면 우리는 8점을 얻게 된다. 자, 8점짜리 문제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 문제 해결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한부모나 부녀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건가요? 한부모하고 부녀. 부녀하고 한부모에 지금 해당이 되는 분이죠. 그런데 부녀자 세액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세액공제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녀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부모를 선택해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한부모는 아니고 부녀자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한부모. 그렇죠. 남편이 있으면 부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자, 자료는 7월 중도 퇴사자 급여가 급여 명세가 하나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영업부 이정원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급여 지급일은 2월 10일. 그러면 2월 10일이면 8월 10일이 급여 지급일이다 이런 얘기죠. 영업부 이정원 사원은 7월 31일에 퇴직을 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1번 이정원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정원 사원의 퇴사일 입력은 사원 등록에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정원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20번 항목에 퇴사일 2020년 07월 31일 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은 7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9번은 1급여를 선택할 것.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급여 자료 입력에서 7월을 선택하시고 9번은 1급여, 지급일은 2020년 08월 10일로 해야 되겠죠. 08월 10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우선 수당 항목이 다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는 항상 만들어져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요게 있는가 보세요.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만들어져 있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없으면 여기 다시 날짜를 7월을 선택하기 전에 수당 공제 등록에 가서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정원 선택하시고 여기다 이정원의 급여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기본급 300만 원이요.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부터 장기요양보험료까지는 자동. 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기본급 300만 원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정산은 우리가 수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27280.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마이너스 2310원.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연말정산이라는 팝업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안 뜨면 요거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 하단에 있는 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평가 문제 2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 대상 환급액은 이걸로 2월하기로 한다. 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귀속기간은 7 엔터 엔터 7 엔터. 지급은 8월, 뒤에도 8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급액 징수세액의 소득세가 마이너스 34만 5,270원이니까 환급액이죠. 이 환급액을 차월로 2월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20번에 차월 2월 환급액 345270 이걸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예, 여기서 말한 대로 조정대상 환급액은 이걸로, 즉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월 2월 환급액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저장을 하고 닫아주시면 되죠.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닫아주시고 급여자료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인 두 번째 문제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즉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제 8점짜리 또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9점짜리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무직 박철수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료 1은 박철수의 부양가족 현황으로 기입력된 내용이다. 네, 자료 1이 밑에 이거 이미 다 이대로 입력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어머니가 계시고 배우자 있고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 2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박철수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이다. 박철수가 연세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중 100만원은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우리가 그 실손보험금 따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1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부양가족은 모두 박철수와 생계를 같이 하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현황은 제대로 다 입력이 돼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료 2에 있는 박철수가 제출한 증빙들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의료비 자료인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자료예요. 환자가 박철수 본인이죠. 본인이고 안경이 문제가 되겠군요. 안경은 요 60만 원을 입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10만 원을 뺀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박철수의 의료비는 360이 아니라 350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박철수의 연세병원 의료비에 100만 원은 실손보험금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에다 100만 원을 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연말정산이라는 메뉴, 여기 연말정산 관리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가셨으면 의료비 탭을 클릭하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박철, 네? 정산 연월은 1월에서 2월로 그냥
예, 날짜는 그대로 둡니다. 예. 2021년도 2월 달에 하는 거니까요. 날짜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코드를 박철수를 찾아주세요. 박철수 찾아주시고요. 네, 여기 정산연월일이 2021년 2월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귀속기간은 작년도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 귀속기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의료비 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본인 박철수를 불러냅니다. 확인. 자, 의료 증빙 코드 1번 국세청 선택해 주시고 건수 1건, 지급액은 10만원을 뺀 350만원 입력하시고 실손 의료보험금에다가 100만원 입력해 주신다. 상호나 사업자 번호는 왜 입력 안 하느냐?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생략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띄워온 자료라고 하면은 여기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만 국세청 자료는 이걸 입력하지 않는다. 의료비 탭이 나온 데서 입력을 안 하고 의료비 탭 여기 있잖아요. 의료비 탭 없어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의료비 자료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밑에 기부금 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기부자는 한진희, 국세청 자료고요. 국학운동 시민연합이라는 사회단체에 1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의료비 옆에 기부금 탭이 있습니다. 관계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진이가 어머니죠. 한진이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 자료도 국세청 자료죠. 국세청 자료는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코드에서 여기 코드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종교단체 외의 단체입니다. 여기 자료 설명을 좀 더 볼까요?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으로부터 수집한 서류. 그 자료가 아니라 여기 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부 유형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이다. 그걸 코드로 찾아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40번이 됩니다. 40번이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세청 자료는 건수 한 건으로 하시고 합계 금액, 기부 대상 금액에다가 15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만원. 장려금 신청 없죠? 네,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말이죠. 당해년도 기부 명세만 입력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정산 명세로 이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시라고 그랬느냐. 바로 옆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를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라는 요 단추를 클릭해라 그랬죠. 그러면 공제액 계산 후 정산 명세 보내기라는 창이 나오는데 그 밑에서 공제금액 더하기 정산명세 반영이라고 하는 요 단추를 한 번 더 눌러주라 이거죠. 그리고 예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기부금의 명세가 여기 정산명세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63번 기부금에 라에 세액공제 22만 5천 원 여기 넘어와 있죠. 그래서 기부금의 경우는요, 기부금 명세만 작성하지 마시고 당해년도 기부 명세 작성하고 나서 그 옆에 기부금 조정 명세 가가지고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를 누르고 밑에서 다시 두 번째 있는 단추 눌러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문제는요, 자료도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배점이 9점. 그래서 상당히 쉽게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9점짜리 문제인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34회에 이 근로소득과 관련된 실무 문제는 참 쉽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